중앙연구원 윤봉효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사고관리계획서 개발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희 부사장님께서 그 사업자 준비현황을 발표하시면서 상당히 좀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실무 위주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먼저 사고관리계획서의 개발 배경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TMI 원전 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중대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위험 요소를 느끼고 있었고, 그다음에 9.11 테러를 통해서 인위적 재해에 대한 우려도 있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원자력 안전법에 법제화되면서 전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을 원자력 안전법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원자력 안전법이 이제 그 개정 2016년에 개정되면서 전 기존의 가동 원전은 그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그래서 2019년 6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그 경과 조치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2019년 6월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현 기존의 그 FSI에서 관리하던 설계기준 사고를 포함하여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다양한 그 사고 관리를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문서로서 이곳에는 이제 그 사고 관리의 범위, 사고 관리에 관한 설비, 그리고 전략 및 이행 체계, 그리고 그 전략 및 이행 체계를 통한 사고 관리 능력의 평가,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 훈련, 그리고 이것을 위한 모든 절차서들이 모두 총만나된 통합적 법 관리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출되는 문서의 형태는 총 1장부터 8장까지 사고관리 계획부터 교육훈련 계획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체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 외에 그 설계기준 초과사고로서 다중보장사고와 극한 자연재해, 그리고 극한 인위적 재해, 그리고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고들은 설계 영향평가나 그 기존 사고관리 전략을 통한 능력평가, 그리고 중대사고 같은 경우는 완화 능력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모두 절차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최종 종말단에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주민 피폭 설량이 250ml 시버트 이내이고, 특히 중대사고를 제외한 예방사고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충분히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 안전성 평가에서는 원자력 건물 노심 손상 빈도가 10-4승, 그리고 원자력 건물의 손상 빈도가 10-5승, 그리고 세슘 137의 대량 방출 빈도가 10-6승 미만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이에 10분의 1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관리계획서의 이 요건은 굉장히 그 강력한 규제 요건으로 저희 사업자에게는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시점에서 판단하기로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설비로는 이 요건을 만족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과연 그러면 발전소의 어떤 설계 변경과 어떤 형상 변화를 통해서 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미국의 원전에 이제 벤치마킹을 가게 되었는데, 이 원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그 이동형 설비를 사용해서 극한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어떤 설계기준 초과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들을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원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기존의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정형 설비를 추가하는 하드투코어 설비들을 추가하는 전략들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하드투코어 설비를 설치하는 원전의 경우도 유럽은 현재 지금 대부분
이제 개념 설계 단계에 있고 그 대상 원전도 계속 운전을 수행하는 원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굉장히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정형 설비들에 미치는 기존에 설계된 설비들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 성공 여부를 좀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불투명한 상황임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동경전력과 가시아자키 가리와 원전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가시아자키 가리와 원전에서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동형 열교환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만이 유일하게 이동형 열교환기를 배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이동형 열교환기가 도대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왜 가시아자키 가리와 원전이 이 설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가시아자키 가리와 원전 같은 경우는 모든 기계 냉각수 계통이 그 취수구에 있기 때문에 해일에 의해서 이 모든 최종 열제거원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기기 냉각수 그 열교환기를 이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요건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열교환기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맥스트 전략이라는 전략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원전들을 쭉 다니면서 그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장단점들을 다 보완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유효성이 있고 어떤 다양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러 번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지만 페이스 1, 2, 3로 나눠서 지금 페이스 1에서는 소내 고정형 설비, 그리고 페이스 2에서는 소내 이동형 설비, 페이스 3에서는 소내외 가용한 모든 설비들을 활용한다라는 전략이고요.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각 사고별로 좀 대응하는 시간들은 다르게 편성하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한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이동형 설비의 이동 경로라든지 그 이동 가능성, 그 사람들의 어떤 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들어오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8시간, 그러니까 초기에 이동형 설비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해서 처음 사고 초기부터 8시간까지를 소내 고정형 설비로 이용한다, 소내 인력으로 대응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단일 사고이거나 극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단일 호기의 사고인 경우에는 이 맥스트 설비의 투입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관리 프로세스는 간단히 이제 저희가 그 AMP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전략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설비를 선정하고 그 설비들을 이용한 그 능력이 관련 이런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평가를 수행하고 이 능력 평가에 크레딧을 주기 위해서 절차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전략을 개발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 전략들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모든 전략과 절차서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굉장히 많은 발전소에 그 형상 변경이 일어나고 현재 교육 훈련이라든지 절차서라든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나 현장 실무자들의 어떤 그 전문 지식이 굉장히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 설명회와 현안 회의 그리고 정책 회의 또는 이제 화상 회의 등을 통해서 그 관련 그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발전소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사고관리 대상 사고와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관리 능력평가는 크게 중대사고 예방능력평가, 완화능력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방능력평가는 지금 현재 다중보장사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설계기준 초과 자연재해 평가, 그리고 인위적재해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예방능력평가에서는 아까도 TM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결료의 손상이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해결료의 냉각 기능이 복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즉 중대사고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능력 평가에서는 중대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가지
그 어떤 현상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할 수 있는 원자력 건물의 경락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의 영향 평가에서는 각각의 사고에서의 선량 평가를 수행해서 부지 제한 구역 경계에서 250mm 시거지 요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기 생존성 평가라는 것을 각각의 사고일별로 저희가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방사고와 완화사고에서 사용되는 모든 설비들이 그 대상 사고 조건 안에서 그 기기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사고 환경 조건이나 완화사고, 그러니까 중대사고 상황에서의 발전소 내 환경 조건을 분석을 해서 그 환경 조건 안에서 기기가 또는 계측기가 또는 전기 설비가 어떤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것이 기기생존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사고관리계획서의 주요 설비를 보면 먼저 고정형 설비를 저희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설계기준 사고에 사용되는 발전소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설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방사고에서 쓰이는 설비하고 완화사고의 설비를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 내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되는 이동형 설비는 어제도 이제 저희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페이스 1, 2, 3의 설비에 대해서 배치를 하였고요. 그 배치된 설비들이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즉 발전소 내에 배치할 것인지, 그 용도에 따라서 또는 통합 보관고에 보관할 것인지, 그리고 페이스 1, 2, 3에 따라서 호기당 대수를 결정할 것인지 또는 부지당 대수를 결정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페이스 1, 2의 경우에는 다 호기당 N+1의 개념으로 호기당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페이스 2의 설비 같은 경우는 통합 보관거에 배치를 하고, 페이스 1 설비는 대부분 발전소 내에 배치하는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3 설비 같은 경우는 72시간 이후에 이제 이동해서 사용하는 전략의 경우에는 다소기 동치사고를 우려해서 각각의 인적 부지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총 발전소별로, 부지별로 2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발전소 사고를 위해서 1대, 그리고 타 부지에 지원하는 용으로 1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운영 변경 허가에 대해서 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마 운영 변경 허가 대상 사항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그 맥스트 설비 중에서 발전소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즉 이동형 펌프라든지 이동형 펌프, 특히 이제 펌프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고정형 설비의 배관에 연결하는 연결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연결 라인의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안전계통의 설계 변경을 건드리는 상황이 돼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각각의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개념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그 주인 미로는 이제 그 개수나 이런 것들은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변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운전원이 가능하면 접근이 빨리 용이하게 될 것, 그리고 그 접근의 용이성과 함께 가능하면 발전소의 고정형 설비들의 형상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지금 개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능력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고장 사고 평가에 대한 주요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설계 기준 사고의 전략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그 EOP 전략을 통해서 최종 복구 전략과 기능 회복 전략을 통해서 발전소의 어떤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맥스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 극한의 자연재해는 후쿠시마에서 보셨듯이 그 이동형 그 설비를 이동하기 위해서 경로가 건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모든 필요한 인력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성을 가정해서
페이스 1을 8시간까지 그리고 페이스 2를 72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접근성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서 발전소가 안전 기능을 각각의 시간대에 충분한 안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과 좀 다른 것이 저희가 페이스 3에서 미국은 이제 계속 용수를 공급해서 계속 냉각을 유지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최종 열제거원을 확보해서 제순환 운전을 통해서 발전소를 빠른 시간 안에 정지냉각 상태까지 돌릴 수 있는 전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설계기준 초과 인위적재해입니다. 인위적재해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발전소가 인위적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손상 상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발전소 손상 상태에 따른 필수 안전 기능의 복구 및 유지 관리 전략을 3단계의 완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광역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 능력 강화 그리고 인위적 재해가 발생했다는 어떤 인지에 대한 통신, 부상자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이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펜트 퓨얼 풀에 대한 스펜트 퓨얼 풀의 냉각에 대한 이제 충수 및 살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노실의 연료 손상 완화와 방사성 물질 외부 노출 최소화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사고가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EOG에서 샘지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정지저출력을 고려해서 정지저출력대에 샘지로 넘어가는 전략 그리고 스펜트 퓨얼 풀만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샘지로 넘어가는 전략 이렇게 진입 전략이 있게 되고요. 이건 이제 기존의 샘지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고관리 계획서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은 중대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이동형 설비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맥스트 설비를 활용한 사고 완화 전략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중대사고 분석과는 좀 달리 경위별로 최적 분석을 수행했고 맥스트 설비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발전소의 상태를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자로 건물 살수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살수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동형 고유량 펌프를 이용해서 경납 건물의 대체 살수가 가능하도록 지금 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자로 건물의 조기 살수를 통해서 원자로 건물의 상태를 좀 빨리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했고 만약에 이제 열제거원 상실 경우에는 이제 최종 열제거원을 복구하는 전략으로 고유량 이동형 펌프나 또는 이동형 열교환기를 사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최종 열제거원을 확보해서 제순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예방능력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기준 사고에는 이미 FSR 15장이 다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FSR 15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고장 사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각각의 법에서 요구하는 사고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고 이 평가 결과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효 전력은 250ml 10W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훨씬 낮은 값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재해에 대해서는 설계 기준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고려한 만년 빈도의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발전소가 안전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유효 전량도 250ml 10W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각 원자로 건물 건전성 위험 요인의 현상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 각각의 현상들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노심 손상 확률이 90% 노심 손상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 90% 이상의 어떤 손상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고 경위들에 대해서 각각의 건전성 위험 요인들이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발전소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유효 설량은 250ml 10W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자로 건물의 견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원전별로 지금 값들이 다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제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눠서 가동운전은 레벨 1과 레벨 2고요. 이제 건설운전의 경우에는 레벨 3를 수행했는데 모든 사건, 내부 사건과 외부 사건, 그리고 정출력과 정치적 출력에서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수립한 그 맥스트 설비 전략을 통해서 그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정말 그 유효한 이행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저희가 굉장히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발전소의 어떤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한 체계, 그리고 방사선 비상 계획에 대한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체계들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 추가되는 어떤 전략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사선 비상 계획서 중심의 방사선 비상 활동 그 사고 전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및 권한 체계 또한 기존의 방사선 비상 대응 조직 체계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책임 및 권한을 수립하여서 큰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각각의 극한 지금 저희 전략에서는 극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기 동시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다수기 동시사고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별 대응 설비하고 인력,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해서 그 분석 결과들을 이행체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사고 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수립을 했고요. 그 각각의 사고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대에 이동형 설비가 배치되었을 때 사고 완화에 그 유효한 것인가, 또는 그 설비가 그 시간 안에 배치될 수 있는 어떤 그 인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각 사고별로 크레딧을, 그러니까 이동형 설비의 배치 시간에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해서 이에 맞는 사고 능력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소내외 통신인데, 후쿠시마 사고 때 통신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서 어떤 기존의 굉장히 발전소에는 많은 다양한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시스템이 이제 지진이나 이런 극한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경우에 그 통신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현재 있는 발전소에 고정형 및 이동형 위성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위성 전화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나 이 위성 전화가 굉장히 그 사각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맥스트 전략에서 이동형 위성 통신 차량을 부지별로 한 대씩 보유하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형 통신 차량에 대한 위성 전화망을 추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자체 과제로 지금 현재 그 전자통신연구원하고 개발하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그 소내의 이동형 통신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이제 소내 안에서 이제 그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서의 통신이 좀 어려워서 소내 운전원 조치를 좀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통신 시설이 다 망가졌을 경우 운전원들이 이제 그 포터블 설비를 가지고 발전소 현장에 가져가서 배치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것이 이제 시제품이 올해 말에 개발이 되면 유효성을 확인한 후에 전원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형 설비의 보관 및 배치를 위해서 지금 통합표광고가 있는 곳에서 2개의 경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경로하고 그 경로가 파손됐을 경우 대체 경로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 그 설비 배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인력들 시간대별, 사고 시간대별로 인력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가를 가정해서 그 각각의 인력들에 대한 스태핑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그 충분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외 지원 설비, 그 각각의 지금 부지별로 보유하고 있는 소외 지원 설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2시간 안에 이 설비들이 이동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2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공학 전문가를 통해서 국내 도로의 어떤 이동 평가를 수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도로가 또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상 이동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MOU나 계약을 이제 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형 설비들에 대한 이제 어제도 설명을 잠시 부산장님께서 들으셨지만 그 재난 대응 안전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기존의 운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동형 설비까지 관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동형 설비가 발전소 통합 보관과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기시험, 훈련 것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고 시에는 이동 배치, 연결을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센터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발전소의 이동형 설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생체계에서 비상조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 2호F 본부장 산하에 재난대응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총 이제 한 발전소별로 한 10명에서 14명 정도의 인원이 이 이동형 설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관리 요건에서 시험 및 감시, 검사,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럼 어떤 설비를 시험, 감시, 검사, 보수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정리해 보니까 기존에 그 사고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형 설비들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후쿠시마 소토치로 추가된 이동형 발전차나 펌프차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비들은 현재 발전소의 정주기 시험과 예방 정비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시험 및 감시 보수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사고관리 계획서에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추가되는 맥스트 설비에 대한 부분과 이동형 설비의 연결 부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험 감시 그리고 주기 시험 훈련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그 사고관리 계획서에 추가되었고 이것들은 이제 설비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의 현재 이제 절차서, 사고관리에 대한 절차서 체계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발전소의 절차서는 그 설계기준 사고를 대응하는 EOP, 즉 지금 이번 가이드라인인데 EOG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지 AOP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AOP는 이제 비정상 운전 절차서로서 이제 발전소 운전 정지가 되기 전에 운전원들이 사용하는 절차서고요. 그다음에 EOP는 이제 발전소 정지 이후에 사용되는 절차서, 그리고 샘지는 중대사고 때 사용되는 절차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관리 계획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극한재해 대응 지침서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크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극한 자연재해 대응 지침서와 인위적 재해 대응 지침서인데 극한 자연재해 대응 지침서는 저희가 맥스트 오퍼레이팅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MOG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 재해는 이제 EDMG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절차서가 지금 추가되는 상황이고 각각의 절차서들의 연계를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맥스트 오퍼레이팅 가이드라인인 그 절차서는 대부분 이제 이동형 설비를 이용하는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총 이제 13개의 절차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형 설비들에 대한 이용 전략은 각각의 EOG에서 사고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 셧다운 EOG라고 해서 지금 그 정지저출력대의 그 비상운전 절차서도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셧다운 EOG를 사용해서 운전하는 전략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서를 그 EOG와 MOG를 통해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노심 손상이 우려되게 되면 노심 손상이 확정되게 되면 샘지로 이제 이동하는 절차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펜트 퓨얼풀 같은 경우는 원자로 정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EOG가 아닌 AOP에서 MOG로 갔다가 이제 샘지로 전환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위적 재해 때 사용되는 EDMG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각각의 절차서들을 보면 특히 이동 설비를 사용하는 전략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으나 CMG와 EOG 그리고 EDMG는 가능하면 좀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복잡하게 연계가 되면 운전원들이 이제
실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도 샘지에는 샘지에 별도로 기술을 하고 EDM지에는 EDM지를 별도로 기술을 해서 그 절차서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관리 계획서 요건을 현장이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가가 이 사고관리 계획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전원들 그리고 그 비상요원들을 제대로 훈련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고관리 계획서가 이제 인허가를 진행하는 동안에 실질적인 훈련이나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수원이 실질적인 그런 어떤 컨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시뮬레이터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이런 액티비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훈련에 대상되는 절차서가 무엇이고 대상 사고가 무엇이고 대상 요원이 누구인가를 저희 사고관리 계획서에 정의하였고 이 정의된 모든 사고에 대한 절차서라든지 훈련 방안에 대해서 2년의 법적 요건의 훈련 주기 2년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자 준비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예, 원자력 연구원 리스크평가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보건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넥스트 전략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수기 동시 사고를 가정하여서 수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기 동시 사고의 의미가 초기 조건이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사이트 내에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을 경우에 이동형 설비들의 인스톨레이션 내지는 오퍼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EOP를 훈련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샘지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중대사고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훈련을 위한 도구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사고 시에 이제 요원들의 어떤 피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사능 물질 누출을 고려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대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제 예방 사고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대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제 일정 부분의 피폭은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이제 거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거점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비상 대응 거점 시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실제 조치를 해야 되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피폭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고관리 계획서 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일부 원전에 대해서는 중대사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원전별로 순차적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사고관리 계획서 안에는 이제 설계기준 초과 사고들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MOG들이나 어떤 그런 다중고장 사고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고관리 계획서 인허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시뮬레이터의 업그레이드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 네, 킨스의 이창주입니다. 한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느끼셨겠지만은 지금 중대사고가 과거에는 몇몇 관계자들만 다루던 문제에서 지금은 모든 사람, 일반인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대사고 하시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기타 공무원이든 캔서 직원이든 일반이든 중대사고를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좀 한수원 쪽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도대체 지금 하신 일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비관적 가정하에서 사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셨는지 그런 측면의 어떤 논의 내지는 소위 FAQ 정도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정부 관계자들의 운전 경기를 일으키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 NRC 규제정보에서 그 우리나라 그 방사능 방제대책 현황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당신 나라 방제대책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감안해서 대비하고 있느냐, 이럴 줄은 그런 극단적인 가정도 아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다수기도 질문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공격으로 다수 부지가 공격됐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울진 하늘 부지에 하나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 당연히 다수 부지가 그 중대사고가 났을 때는 가만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반인 시각에서 FAQ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아마도 앞으로 한수원이라든지 킨스 쪽에서 심사를 하는데 적어도 일반인들에 대한 그 어떤 대응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AQ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되는 사안이고요.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하셨듯이 비관적인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설계기준 초과 사고를 과연 어디까지 저희가 정의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소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을 수도 있고 저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제 그 설비를 무작정 무한대로 모든 비관적인 가정을 다 고려해서 설비를 보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설계 기준 초과 사고도 어느 범주까지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사고관리 계획서에 고려를 해서 이 정도 사고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비관적인 가정들이 특히 중대사고 같은 경우는 무엇이 안 되면 어떡하고 이게 안 되면 더 어떡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사고관리계획서의 기본 전략은 그런 비관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운전원의 조치, 전략으로 그런 비관적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 가장 주된 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질문을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김유태 박사님 짧게 해주십시오. 사회자의 재질을 무릅쓰고 지금 코멘트 한 가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도 듣다 보니까 사고관리 계획서하고 방제 훈련 계획하고를 일반인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사고관리 계획서는 지금 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 대응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목적인데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사고관리 계획서와 그러니까 중대사고가 방제 계획하고 이제 연결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혼동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창호 박사님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FAQ나 이런 걸 만들 때 서로 구분되는 거다. 사고관리 계획서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명확히 해서 서로 혼란이 있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국장님 감사합니다.
네.